인터뷰를 참여해주시는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9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즈 게스트 비짓의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배우 김신동님 입장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구찌 임팩트 어워드 사전심사로 수상작에 선정된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소희 김시은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센터장이신 명필름 신재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백상예술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오픈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진행을 맡은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59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게스트 비지트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소희 감독을 맡아주신 정주리 감독님. 안녕하세요, 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시은 주연을 맡아주신 김시은 배우님. 안녕하세요. 다음 소희에서 소희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대표이시자 명필름 대표이신 신재명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박상영 작가님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국내외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박상영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되네요. 오늘 자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상예술대상에 새롭게 신설된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신설을 한번 환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상의 취지가 뭔지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신설된 상인 만큼 그 취지를 제가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는 지역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공정성 실현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성 실현을 위해 밀도 있는 작품을 만든 작품 혹은 그 창작자들에게 주는 상인 것 같아요. 저도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특별상이 제정됐다고 해서 취지가 좋은 자리다. 제가 뭐 영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모더레이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한국 영화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제작해 오신 신재명 대표님께서 이 상의 제작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영화 보셨고 또 중간 브레이크 타임 있어서 이제부터는 엉덩이에 힘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주 앞으로도 또 좀 긴 시간 앉아 계실 텐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번 그 구찌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의 영화제에 이렇게 협업으로 특정 영화가 어떤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런 영화를 기리고 그리고 상을 주시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관객들한테 이런 다음 소희 같은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찌라는 브랜드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의 협업이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사실 구찌 임팩트 어워드라는 이 네임에서 구찌가 이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구찌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예술을 이렇게 후원하는 활동들을 좀 해왔다고 해요. 박상현 작가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저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구찌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공헌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요. 구찌 임직원들이 국제 NGO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는 등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봉사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실제로 스폰서십 등의 어떤 그런 참여를 통해서 구찌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계 글로벌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구찌 임팩트상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문화예술계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저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네, 다 소원아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네, 오늘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올해가 첫 해인데요. 그 첫 번째 수상작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소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그 선정 소식을 듣고 다음 소희 감독님과 배우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여기 오늘 참석했는데요. 영화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보셨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두 분께 물론 너무 많은 GV 자리나 또 홍보 자리가 있었겠지만 오늘 또 여기 처음 뵙는 이 관객분들에게 구찌 임팩트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의 첫 해에 선정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얼떨떨했어요. 구찌? 네.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는 굉장히 작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봐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영화니까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진 않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일단 백상예술대상 구찌 어워드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이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구찌 임팩트 어워드 덕분에 저희 다음 소희가 닿은 분들에게도 아니면 아직 닿지 못한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다음 소희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소희 작품 보면서 그렇지, 주변에 현장 실습생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사실은 제 조카도 특성화고를 나와서 현장 실습을 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런 게 그렇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몰랐나? 이런 생각이 좀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화끈거리는 이렇게 경험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그래, 올해 왜 다음 소희가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선정됐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신정현 대표님께서는 이 작품이 왜 이번 작품 이 상에 선정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영화는 이제 특성화고의 소희라는 여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의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 소희라는 인물의 그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는 그것을 굉장히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그리는 점에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셨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연하게도 영화적 완성도도 굉장히 빼어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한국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되었던 예를 들면 뭐 구의역의 그 스크린도어 사건, 김구은 사건이라던가 또 여수 앞바다에서 잠수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홍정훈 군의 이야기라던가 모든 그런 어떤 특성하고 현장 실습생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랐던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상을 주시지 않았나 주목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꺼번에 확 환기된 어떤 그런 감각이 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N차 관람하시고 뭐 그 단체 관람도 하시면서 한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지금 그 극장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박상현 작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도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어떤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의 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 소수자나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해서 매우 그 세밀한 어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떤 그게 정주리 감독님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이런 좋은 작품이 구찌 임팩트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또 배우님께서 너무 임팩트 있게 오늘 구찌를 소화해 주셨어요. 지금 구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찌시거든요. 저는 비록 한 푼에 꽂지도 얻지 못했지만 이렇게 빛나게 이 상을 빛내주고 계신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렸어요. 구찌 담당자님 보고 계시죠? 네, 소원아 이루어져라. 아까 신재명 대표님께서 이게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환기한 부분이 있지만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연출적으로 이 다음 소위 작품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다운 소리를 너무나 좋게 본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일부를 볼 때는 거의 걸작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어팀이죠.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 방어팀의 소위 옆에 제가 앉아 있는 느낌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거기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 전화기 너머소의 한 고객이 된 듯한 정말 생생하게 취재하셨구나. 그리고 그거를 연출적으로도 정말 빼어나게 하셨고 또 김시윤 배우도 너무나 생생하게 연기를 하셔서 1시간 동안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미진진한 이 양가적 감정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봐도 되나?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특이하게 2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유진 형사가 다시 한번 소희가 갔던 곳, 소희의 길, 소희가 만났던 사람들, 소희를 죽음으로 몰던 사람들을 만나는 2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1부는 거의 걸작 같았는데 2부는 좀 아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왜냐하면 오유진 같은 형사는 우리 사회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유진이라는 사람, 과연 그런 형사가 현실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 비해서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정말 1부, 2부라는 특이한 형식적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물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그게 저는 가장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예. 아주 처음부터 처음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희가 죽는 일이 가장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굉장히 저한테 좀 참담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야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는 없는 인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 형사는 없었고요. 지금도 없겠죠. 99.9%는 당연히 단순 신변비관 자살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제가 자문을 구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그런 경찰은 없었지만 사실은 그 사건만 돌이켜봐도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취재하고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하셨던 기자분들이 계시고 또 노동계에서 이런 특성화하고 현장 실습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하셨던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무엇보다 유가족분들이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유진이라는 형사는 없었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유진이라는 인물의 모델이 된 셈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분들은 다 너무나 고통받고 참담하고 계속해서 절망스럽고 하셨지만 그리고 또 영화 속의 오유진 형사도 사실은 그렇고요. 무력함을 느끼고 절망적이지만 영화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는 이런 인물이 그래도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데 그래도 좀 변화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2부에서 2부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2부에서 오유진 형사가 딱 등장해서 그 소희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소희는 없고 소희가 써놓은 그 정말 어쩌면 별것 아닌 그 일상적인 메모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되게 감각이 확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진이 이제 경찰서에 왔을 때 선배가 그 어머니 이름 뭐죠 하니까 유진 형사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탁 툭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어떤 말하기 싫은 혹은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시니컬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건 되게 어떤 내 삶 자체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내 삶이 굉장히 약자인 사람이 딱 그 유진이라는 약자한테 그 소희라는 약자한테 한순간에 딱 몰입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개연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긴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그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확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작가가 굉장히 영리하고 이건 되게 영화적인 매직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그 2부가 금방 이렇게 1부에 가 붙는 특이한 경험을 저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정주리 감독님께서 배두나의 피로를 우주에서 제일 잘 잡는 사람이다. 피로한 배두나의 얼굴을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고돼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 순간을 너무 잘 잡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작품에서 좀채 그런 얼굴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로한 배두나는 정주리에게 가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화 2부를 저는 관람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때보다 더 약간 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맞아요. 있으셨던 것 같고 실제로 되게 막 초췌한 얼굴로 나오시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도이아에서보다 그때도 이제 술을 엄청 마시는 경찰이긴 했지만 그때도 저 술 하나로 저 사람한테 뭔가 있다는 걸 저 한순간에 이렇게 주는 것처럼 지금도 저 사람이 엄마 이야기를 딱 쳐내는 데서 한순간에 그런 힌트들을 좀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초췌한 배두나 배우 옆에서 춤을 열심히 추는 이제 또 우리 소희 김신우 배우님 있잖아요. 물론 배두나 배우님도 췄습니다만 어떻게 김신우 배우님은 평소에 춤을 좀 추는 편이셨나요? 사실 저는 춤을 막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막 장기자랑이나 이런 거 어디 뽐낼 때 있으면 이제 주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했어요. 근데 전 제가 그래서 춤을 조금 출 줄 아는 친구구나 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왔는데 막상 연습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상 다음 소희가 개봉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소희 춤 잘 춘다 라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나 춤을 좀 잘 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제가 춤을 잘 추나요? 이렇게 네, 약간 답정너처럼 느껴져서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잘 추시죠? 잘 추니까
거기서도 에이스로 나오잖아요. 아, 영화에서도. 그럼요. 저 예. 에이스죠. 너무 폭풍 댄싱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께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춤이라는 키워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어떤 젠지의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춤을 선택하신 건지, 왜 막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꿈이 다 아이돌이라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굳이 춤이라는 소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넣으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긴 하는데요.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사실은 첫 영화에서도 이 아이가 춤을 추는 게 있고 이번 영화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저한테 있어서 제가 뭐 춤을 추는 사람도 아니고 감독님도 춤 좀 추세요? 전혀 전혀 네. 몸에 춤이 또 없으시구나. 전혀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것도 피해 흐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혹시 대리에서 배우들에게 또 나의 어떤 객관적 상관모인 배우분들에게 그렇게 투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고요. 근데 춤을 추는 걸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건 이제 제가 막상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그냥 단적으로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온몸을 움직여서 몰두해가지고 지금 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특히나 이 영화에서는 소희는 죽고 그 죽은 소희를 또 한 시간을 더 죽은 소희와 함께 관객분들은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그것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서 훨씬 더 이 관객분들한테 감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아 있었고 지금은 죽었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감독님의 전작이었던 도이아에서도 그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막 춤을 추는데 나중에 엔딩쯤에서 다른 어떤 형사가, 주변에 있는 형사가 걔 약간 뭐랄까 좀 찝찝해요, 괴물 같다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확 그 춤을 추던 그 애는 춤추던 아이였다는 생각이 관객이 저에게 확 드는 거예요. 그 애를 변명하는 어떤 말로서 그 애는 춤을 추던 애였는데, 이런 감각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다음 소희에서도 이렇게 소희가 가고 나서 확 너무나 절절하게 애타게 이제 그 뒤를 밟고 너무나 절망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고 너무나 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을 소명받거나 이 아이의 죽음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유진이 그 드디어 복구된 소희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다 기록이 지워져 있고 그 춤추는 영상 하나만 딱 나오면서 엔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 애는 춤추는 애였는데, 이런 생각이 또 저한테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춤을 추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상만 남겨놓고 이렇게 저수지로 들어간 소희를 연기하신 입장에서 마지막에 도대체 그 영상을 왜 남겨놨을까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좀 춤이 되게 굉장히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을 거고, 되게 춤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소희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춤이라는 것 자체가 소희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뭔가 죽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하나를 꼭 남기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고도 바라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냥 춤 영상이었으면 좋겠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제가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한 그 영상이요.